어차피 중국산 기술 베낀 것 아닙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덴마크 출신 엘리트 전문가 마들렌 소렌슨이었죠. 그녀는 데이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승인한 프로젝트는 단 15%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 같은 여성이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먼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는 앞장서서 다른 나라, 중요한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냉혹한 북유럽 엘리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그 놀라운 사건. 파키스탄의 한 절망적인 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 그리고 50년 만에 찾아온 대재앙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나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진짜 실력, 지금부터 마들렌의 눈을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만나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렌 소렌슨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에서 스마트 농업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막중합니다. 전 세계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 도입의 효과를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34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항상 냉철하고 실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는 효율을, 추측보다는 수치를 중시하는 분석가형 인간이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어요. FAO에서 저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웬만한 기술이나 프로젝트는 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5년간 제가 승인한 프로젝트는 전체의 15%도 안 되었어요. 그만큼 신중했고 그만큼 보수적이었습니다.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기술 실패들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회의실 풍경이었어요. 로마 본부 17층 대리석 테이블 위로 쌓인 서류들. 창밖으로는 이탈리아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세계 기아 현황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심각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 주제가 좀 특이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파키스탄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료는 한국 기술의 장점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수경재배,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물 절약 효과 등등. 그래프와 차트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즉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한국이라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중국산 기술 베낀 것 아닙니까? 아시아 기술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 발언이 좀 직설적이었나 싶었지만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베트남 메콩델타 프로젝트에서 중국 하청업체 기술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2억 달러를 투입해서 설치한 온실 시설들이 한 달 만에 모두 고장났어요. 자동화 시스템은 습도를 견디지 못했고 환경 제어 장치들은 부식되어 작동을 멈췄습니다. 센서들은 엉터리 데이터를 보내왔고 급수 시스템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현지 농민 3천 가구가 엄청난 피해를 봤죠. 당시 현지 책임자였던 저는 밤새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농부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었는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어.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특히 중국의 기술에 대해 논의할 때면 극도로 신중해졌어요. 그 일 이후로 제 가족들도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들렌, 아시아 기술은 조심해야 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금방 무너져. 기술이라는 건 신뢰가 생명인데 검증되지 않은 곳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야. 하지만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실패 이후로는 그 말씀마저 잊고 살았어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다른 동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출 실적, 기술력 평가 결과, 국제 인증서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숫자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게 중요한 거죠. 특히 파키스탄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래요. 소렌슨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장이 저를 지목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농업 선진국입니까?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소렌슨 담당관, 직접 현장에 가서 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객관적이고 철저하니까요. 당신이 승인하면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지시였죠.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을 확인하러 가는 출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결했다고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도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써야겠다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베트남에서의 실패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파키스탄행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보고서 첫 문장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기술적 한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현지 적응성 측면에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슬람아바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숨막히는 더위였습니다. 기온이 42도를 넘나들었어요. 습도까지 높아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옷이 땀에 젖었습니다. 파키스탄 농업부 나딤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더군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장관이었는데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나딤 장관이 파키스탄의 농업 현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렌슨 담당관,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매년 15%씩 감소하고 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신드주 남부입니다. 3년째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더스 강 하류 지역인데 염분 피해까지 심각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초록색 식물들이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갈색과 회색만 남았습니다. 마치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5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마을. 처음 본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집들 사이사이로 하얀 소금 결정이 바닥에 쌓여 있었거든요. 마치 겨울에 눈이 내린 것 같았지만 이건 소금이었어요.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염분이 토양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싶었어요. 파룩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그런데 악수할 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엔 70대 노인 같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희 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룩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농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태였어요. 바닥은 온통 하얀 소금으로 덮여 있고 말라비틀어진 식물 뿌리들만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한때는 푸른 밭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막보다도 더 황량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밀과 쌀을 길렀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은 되었어요. 파룩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땅이 씨앗을 거부합니다. 흙이 아니라 소금이거든요. 물이 없어 우물 3개가 모두 말랐고 남은 지하수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가축도 마시지 않아요.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소 4마리, 염소 12마리 키웠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농기계를 샀는데 고장나도 부품 구할 돈이 없습니다. 파룩이 허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파룩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 막내딸입니다. 7살인데 요즘 자꾸 울어요. 배가 고프다고. 예전에는 오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는 오이 냄새만 맡아도 울어요. 아빠가 못 키워줘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원비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갔고 장남은 일자리를 찾아 이슬람아바드로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20가구가 살던 마을에 이제 4가구만 남았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런 걸까 싶었어요. 저는 그저 데이터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현재 토양의 염분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있나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하지만 파룩의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 소들도 이 물을 먹지 않아요. 들개들도 이 마을을 피해 가더군요. 파룩이 무릎을 꿇고 소금 덩어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우리 농장의 전부입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스마트팜 컨테이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철제 컨테이너 하나가 이 황량한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작은 상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마치 사막에 우산 하나 꽂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까?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컨테이너 상자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데이터를 보세요. 강수량 제로, 지하수 염분 농도 한계치 초과, 토양산도 극악, 기온 42도. 모든 수치가 농업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어요. 파룩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군요. 그의 눈에는 실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마저 버림받는 느낌이라는 듯이. 당신은 논문 속에서 씨앗을 길러보셨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들이 진짜 희망이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그 단어를 잊고 살았거든요. 그 질문과 그 간절함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 컨테이너가 이 절망을 바꿀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바깥은 42도의 지옥 같은 더위였는데 안은 시원했어요. 온도계를 보니 정확히 24도였습니다. 습도도 65%로 최적 상태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초록색이었어요. 바깥엔 죽음뿐이었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정말 푸르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잎사귀들이 싱싱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 김태성 씨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습도, 온도, 광량, 영양분 모든 것이 센서로 조절되어 IoT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더군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설명만큼은 정확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토양 수분도 78%, pH 6.2, 질소 농도 120ppm, 인 농도 40ppm, 칼륨 농도 180ppm, 심지어 미량 원소까지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나 있었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건 바로 이런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밀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겁니까? 센서 오차율은 어느 정도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성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센서가 10분마다 체크합니다. 오차율은 1% 이내고 자동으로 조절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와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속해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확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기존 노지 재배 대비 10배입니다. 토마토의 경우 1평방미터당 연간 60kg 수확 가능해요. 김태성 씨의 대답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배요? 그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물 사용량은 어떻고요? 물 사용량은 기존 대비 95% 절약됩니다. 순환식 수경 재배 시스템이거든요. 그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버려지는 물이 거의 없어요. 증발된 수분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고 식물이 흡수하지 못한 영양분도 재순환시킵니다. 파루기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그가 토마토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제게 건넸어요. 손에 들어온 토마토는 묵직하고 탄탄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 토마토는 정말 싱싱했어요. 바깥 온도 42도에서 자란 게 아니라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했어요. 토마토 특유의 향도 진했고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자란 거라고요? 이게 정말 여기서 자란 겁니까? 언제 심었는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바깥의 죽음의 땅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심었습니다. 씨앗부터 시작했어요. 김태성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병충해 예측 시스템도 있어요. 3일 후 날씨까지 계산해서 미리 대비합니다.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화면에는 일주일치 날씨 예보와 함께 각종 경고 메시지들이 떠 있었어요. 진딧물 발생 가능성 15%, 온도 조절 필요, 영양분 공급 시점, 도래, 습도 조절 권장 같은 알림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은 어떤 원리입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했어요. 천장에 달린 조명들이 시간대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식물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광파장을 제공합니다. 아침에는 푸른빛으로 엽록소 생성을 촉진하고 낮에는 백색광으로 광합성을 최대화해요.
저녁에는 붉은 빛으로 개화와 결실을 돕습니다. 김태성 씨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실제 환경에서 계속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요?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으로 독립 전원을 확보했습니다. 3일간 정전이 되어도 문제 없어요. 시스템 이중화도 되어 있고 핵심 부품들은 예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부품이 고장나면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따져 물었어요. 대부분의 부품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게 교육도 해드려요. 김태성 씨가 설명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려까지 되어 있더군요. 파룩의 딸이 컨테이너 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빠, 여기 진짜 오이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게 지속 가능한지, 정말 안정적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하잖아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룩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러 나갔고 김태성 씨도 다른 마을에 추가 설치 작업을 하러 갔거든요. 혼자 있으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기술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동 급수 시스템이 정확히 10분마다 작동했어요. 물방울이 각 식물의 뿌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스프링클러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드립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정확히 공급되었습니다. 정밀함에 감탄했어요. LED 조명도 시간대별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침 8시에는 푸른빛, 낮 12시에는 흰빛, 저녁 6시에는 붉은빛으로. 마치 실제 태양의 변화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들이 이 인공 환경을 진짜 자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잎사귀들이 조명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어제까지만 해도 씨앗이었던 작은 새싹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벌써 초록색 떡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바깥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인데 여기서는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었어요. 경이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촉촉한 수분이 잎에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터와 수치만 보고 생명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환기 시스템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뜨거운 공기는 차단하면서도 내부 공기는 신선하게 유지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최적 수준으로 조절되고 있었고요. 정말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연보다 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 봤어요. 24도, 습도 65%. 3일 내내 변함없이 일정했습니다. 바깥 온도가 42도에서 35도로 변해도 안은 항상 같았어요. 이런 정밀한 제어가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습니다. 파룩이 돌아왔을 때 제게 말했어요. 소렌슨 담당관, 우리에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냥 보고하고 떠날 사람일 뿐인데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전문가거든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다르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파룩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변하고 있었나요? 그날 저녁 파룩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빵과 차였지만 컨테이너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와 상추가 함께 나왔어요. 파룩의 딸이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키운 거예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3개월 동안 제대로 웃은 걸 처음 봐요. 파룩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친정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돌아왔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딸이 오이를 먹으며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파룩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먹어요. 이 맛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기술적 한계 지속 가능성 의문 비용 대비 효과 분석 필요 같은 표현들을 썼을 텐데 뭔가 다른 걸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밤에도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생명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24시간 내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어요. 마들렌,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야.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파룩의 딸이 웃는 모습, 그게 바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파룩의 딸이 오늘 컨테이너에서 딴 오이를 먹으며 웃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웃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많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감정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베트남에서의 실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희망적이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하늘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파란 하늘이 아니라 어둡고 불길한 노란색이었어요. 바람도 평소보다 훨씬 거세게 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도 모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딤 장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렌슨 담당관, 기상청에서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규모 모래폭풍과 사막 메뚜기 떼가 동시에 몰려온다고 해요. 지금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50년 만이라고 했어요. 김태성 씨가 급히 컨테이너를 점검했어요. 시스템을 비상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외부 공기 완전 차단하고 내부 순환만 가동할게요. 산소는 내장된 시스템으로 공급됩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각종 버튼을 조작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가요? 시뮬레이션으로는 허리케인까지 견딜 수 있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김태성 씨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현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늘이 급속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벽 같은 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었어요. 높이가 수 킬로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갈색 파도가 하늘을 뒤덮으며 땅을 향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자연의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져서 서 있기도 힘들어졌어요. 모래알들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파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집 안으로 대피하세요. 빨리요. 그런데 그는 계속 컨테이너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룩씨 어서 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안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저것마저 이루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래 폭풍이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모래가 폐로 들어와서 계속 기침이 나왔어요. 집 안에 있어도 모래가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로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하늘을 까맣게 덮은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남은 식물들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연의 분노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어요. 폭풍이 6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계속 컨테이너 걱정만 했어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이런 극한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폭풍이 지나간 후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집들은 모래에 반쯤 묻혔고 남아있던 나무들도 모두 뿌리째 뽑혀 있었어요. 도로도 모래로 덮여서 어디가 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파룩의 기존 농장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 뿌리들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파룩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의 목소리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컨테이너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겉에 모래가 두껍게 쌓이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김태성 씨가 급히 모래를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6시간 동안의 지옥 같은 폭풍을 견뎌냈을까요? 설마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컨테이너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깥은 지옥이었는데 안의 식물들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토마토, 오이, 상추 모든 게 폭풍 전과 똑같았습니다. 한 잎도 시들지 않았고 한 줄기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새로 난 새싹들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이걸 버텼다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런 극한 상황까지 견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태성 씨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네요. 폭풍 중에도 온도 24도, 습도 65%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력 공급도 끊어지지 않았고 공기순환도 정상이었어요. 파룩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 주었어.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바뀐 순간 말이에요. 재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나,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베트남에서의 실패가 저를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FAO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추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술입니다. 평소에 제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들이었어요. 제 보고서를 받은 FAO 상부에서는 놀라워 있어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추천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렌슨 담당관이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인가 보네요.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승인이 났어요. 10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강력히 요청한 결과였어요. 김태성 씨와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로만 소통해 왔는데 그는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눈을 보며 이야기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농민들이 직접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김태성 씨가 말했어요. 기술자가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육해드려요. 기술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진짜 기술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기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진정한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파룩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를 의심스러워했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파룩 씨. 저를 구해준 건 당신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들이 제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새로운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설치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구경 오기 시작했어요. 파룩의 장남도 이슬람아바드에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장남이 신기해하며 컨테이너를 둘러보았어요. 파룩의 얼굴에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기쁜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어요. 김태성 씨가 주민들을 교육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요. 이 화면이 빨간색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면 모든 게 정상이고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아이들도 할 수 있겠네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10살 아이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어요. 버튼의 색깔과 모양, 화면의 아이콘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파룩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정안되면 전화 한 통이면 원격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김태성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태성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만드신 거예요?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의 대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야죠.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욱 그래야 해요. 복잡하면 지속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해야 진정한 기술이라는 것. 단순히 숫자가 좋다고 좋은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날도 인상적이었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면서 밤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문명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파룩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FAO와 한국농림부 간의 공식 협의를 위해 한국에 초청받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덴마크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체크인부터 출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 본 것과 같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김태성 씨를 다시 만났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소린슨 담당관. 우리나라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정말 당신의 나라군요. 파키스탄에서 본 기술이 여기서 나온 거라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렸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고속철보다도 안정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연구소 규모에 정말 놀랐어요. 수십 개의 실험 온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 완전히 다른 환경 조건으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부터 시베리아 툰드라까지 재현하고 있었어요. 이게 모두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전 세계 193개국의 다양한 기후 조건을 재현해서 실험해요. 파키스탄 환경도 여기서 2년간 미리 테스트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파키스탄에 간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철저한 연구와 무수한 실험을 거친 결과물이었어요. 실패와 개선을 반복하며 완성된 기술이었던 거죠. 실패한 실험도 많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처음 3년간은 계속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거든요. 연구원의 대답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컨테이너 농장도 방문했어요. 해발 800m 고원지대였는데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정말 괜찮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농장주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수확하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도 매일 신선한 채소를 수확했어요. 이제는 서울 레스토랑에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덴마크도 안전한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안전하네요. 범죄율이 낮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김태성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거든요.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험도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기술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여유롭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미래예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차갑지 않았어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농림부에서 공식 회의를 할 때였어요. 담당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나누고 싶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잘 살아야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을 들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100개국에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어요. 그 순간 어릴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시아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뢰할 만한 기술이었고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김태성 씨와 산책을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그리고 진짜 기술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소렌슨 담당관이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김태성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란 게 뭘까? 기술이 앞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나누려는 마음,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 그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FAO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FAO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렌슨 담당관 정말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추천하는 건 처음인데요. 회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네, 100%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1단계로 아프리카 10개국, 2단계로 중동과 남미까지 확대 적용하겠어요. 예산은 5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농민은 100만 가구입니다.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한국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거죠. 제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룩의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개의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100가구가 돌아와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절망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의 마을이 된 거죠. 가장 기뻤던 소식은 파룩의 딸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이제 매일 웃으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직접 기른 오이와 토마토를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한다더군요. 영양실조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파룩이 직접 쓴 편지가 도착했어요. 소렌슨 담당관님,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마을 회관에 걸어두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6개월 후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전에 소금밭이었던 곳에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파룩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우리의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파룩 씨가 진짜 영웅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영회를 열어주었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초록색 컨테이너와 웃는 사람들,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한글로 써놓은 글씨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글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숙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먼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1년 후 FAO 전체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 세계 모범 사례로 확산할 계획이에요. 현재 30개국에서 도입을 요청했고 5개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혼자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는 마음 말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하고 싶어요.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파룩에게서 연락이 와요. 딸이 농업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 아들이 농업기술자가 되어서 다른 마을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가 제게는 보물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기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정성이었습니다. 김태성 씨 같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술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마음을 읽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뀐 제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지금까지 UNFAO 스마트 농업 담당관, 덴마크 출신 마들렌 소렌슨의 실화 기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중국산 기술 베낀 것 아니냐던 그녀가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 193개국 앞에서 한국을 진짜 선진국이라 고백하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시작은 파키스탄의 한 절망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기온 42도 염분으로 바닥이 하얗게 말라붙은 땅. 거기에서 단 하나 무너진 절망을 다시 일으킨 건 다름 아닌 한국산 스마트팜 컨테이너였습니다. 단지 훌륭한 기술만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모래폭풍과 메뚜기 떼 속에서도 살아남은 건 사람을 위한 설계, 데이터와 감성의 균형, 그리고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마들렌이 말한 것처럼 단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사람에게 맞춘 나라, 그리고 기술보다 정성이 앞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지 작물을 기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 그것이 마들렌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진짜 이유였죠. 오늘도 누군가는 이방의 먼 땅에서 한국 기술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시스템, 기술,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의 정의 아닐까요? 이상 감동척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한 편의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